네, 오늘 뉴스인 세 개의 질문입니다. 반문재인 단일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두 번째, 보수 민심이 홍준표로 유턴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상이 계속될 것인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대선 남은 기간, 최대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지 두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문재인 단일화 일단 시동은 걸렸는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직은 뭐 흐린 반 갠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구름이 좀 많이 더 끼어 있다. 그러니까 전망이 그렇게 좀 희망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이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 이제 하락세로 지금 접어든 그런 상황인데 추가 하락이 이어져서 20% 초반대까지 만약에 간다. 이러면 그쪽도 역시 단일화를 적극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이 반문 단일화라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와 다른 후보의 1대1 구도를 가정하는 건데요. 그런 어떤 구도 자체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오늘 바른정당이 뭐 3당 원샷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주체가 되어야 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입장들이 다르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과의 보수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없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오히려 어느 쪽과도 어쨌든 이게 물리적인 통합 연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어떤 지금 남은 대선까지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와 그다음에 각 당의 입장들을 고려했을 때 이 반문 단일화라는 본질적인 어떤 1대1 구도 형성은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전망이 엇갈리니까요. 한 분씩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대표님은 좀 전 이 박사님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지면 국민의당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만약에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경우에 아무래도 다급해지는 쪽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입장에도 불구하고 뭐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들을 열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러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단일화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안철수 현상은 거품이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진보와 보수 양 1대1 구도를 반대죠. 자연스럽게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단일화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3자 통합 구도는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통합 구도는 보수 통합 내지는 이제 바른정당의 선택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는 오늘 일단 어제도 뭐 장시간 의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내긴 했지만 후보와 당의 입장이 다르고 당 내에서도 보수 재통합, 그러니까 한국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입장대로 완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3자 통합이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후보 사퇴라는 어떤 내지는 단일화라는 뭐 이런 틀 속에서 한국당과 내지는 국민의당과 한쪽을 택할 수밖에 없지 이게 3자 통합만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물리적으로 그건 굉장히 시간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직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3자가 동시에 통합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는 건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아무리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서로 입장이 너무나 다르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는데 감정도 후보들끼리 굉장히 많이 상했고 벌써 해놓은 말도 있고 이게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3자 통합 가능성, 3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유당 쪽에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가장 지금 적극적입니다. 현재 이 통합에 대해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 제외하고 나머지로 이제 일단 단일화를 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전제 조건을 새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와 그 유승민 후보 간의 단일화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또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그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 자유한국당까지 그 포괄 해가지고 또는 홍준표 후보까지 포함해서 할 거냐, 그건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그런 바른정당이 재통합할 가능성,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건 해결되지 않으면 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전망하시는 대로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러니까 안철수, 유승민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네. 그 폭발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너지 효과는 확실히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당 모두 지금 국회 내에 원내 의석수가 너무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그 의석수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의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약간 불식시키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혼자 뛰는 것보단 둘이 뛰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대통령, 유승민 총리 또는 유승민 대통령, 안철수 총리 어느 쪽이든 국민들이 보기엔 혼자보다는 둘이 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TV 토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주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확인이 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까지 능하다. 그게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플러스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확실히 좀 이제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두 당이 힘을 합치고 두 후보가 단일화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그 비박계 비박계들도 심정적으로는 이쪽으로 상당히 동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양자 단일화, 안철수, 유승민 단일화, 가능성하고 폭발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다른 편인데 일단 단일화 가능성도 이렇게 그쪽에 대한 양자 단일화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뭐냐면 국민의당의 어떤 태도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단일화에 대해서 문을 열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하고 그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통합이나 연대 부분은 선을 긋고 이를 기대하는 바는 아마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유승민 후보가 사퇴를 하고 바른정당의 당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기대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국민에 의한 연대인 거죠. 그런 경우에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통합까지 과연 이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어차피 이제 이 뿌리 자체는 보수 정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들인데 이분들이 다 버리고 사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뭐 당대당 통합이나 연대나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전혀 다 버리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걸 요구받았을 때 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파괴력 부분에서 이제 저는 흐름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까 이제 이종호 박사님 말씀대로 지지율의 어떤 국면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하강 국면, 하락 국면에서 이런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이 연대 명분을 상당히 상실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결국 떨어지니까 표를 위한 어떤 물리적 연대에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려면 이게 어떤 통합의 의미나 가치가 부각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표 계산에 의한 통합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 자체도 파괴력이 좀 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유승민 후보가 그 경선 과정을 돌아보시면은 남경필 지사하고 경선 활동 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었어요. 오히려 유승민 후보는 그 당시에 보수 재통합을 얘기를 했었고 남경필 지사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랬었죠. 그런 것들 좀 그동안에 해본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같이 통합을 만들 수 있냐 이 부분 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 일은 뭐 우리가 관계할 바도 아니고 그쪽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냥 그쪽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어찌 됐건 뭔가 서로 간에 이제 약간의 기싸움 내지는 이제 주도권 싸움을 좀 벌이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지지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박지원 대표 같이 현실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그냥 절대 넘어갈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바른정당 쪽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걱정하는 것, 안철수 후보 지지층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유승민 후보가 합쳤을 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약간 그러니까 진보지향적인 그 유권자들이 좀 빠져나갈 것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호남 표심이 오히려 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또는 진보 진영에서도 평가가 비교적 좋은 그런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그 진보표보다는 오히려 서로 합쳐짐으로 해서 플러스되는 표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삼자 통합 가능성은 삼자 연대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양자 연대 가능성, 안철수 유승민 간의 그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 이 박사님은, 그리고 파괴력도 꽤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입장. 이상일 대표님은 가능성도 낮고 파괴력도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 연관되는 문제인데 두 번째 질문은 안철수 후보 쪽에서 빠져서 지금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보수 민심, 이것이 앞으로 더 결집할 것인가, 이것이 더 말하자면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이번엔 이 대표님 먼저 듣겠습니다. 뭐 일부분 이제 조사의 흐름들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조금 상승했다라는 것들이 조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구설과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좀 상승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의 그만큼 상대적으로 똑같이 오르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망층이나 부동층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른정당이 지금 대선 완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안론,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대안으로서 안철수를 지지해야 될 확고한 이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이 대선에 대한 관심을 좀 접는 거죠. 이게 별 기대를 다 포기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지 말지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거나, 내지는 그래도 보수 정당, 한국당, 영남의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을 살려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결국 보수로 회귀하는 분들, 이렇게 아마 나뉘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눈덩이 같은 어떤 형태의 뭐 결집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보수의 기본적인 표심들은 한국당으로 좀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 안보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부각되면서 이 보수 진보 구도가 좀 선명해진 부분이 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결국 안철수 후보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유는 특히 이제 보수표가 좀 많이 떨어져 나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1차 TV 토론부터 시작해서 3차 TV 토론, 가장 결정적으로는 3차 TV 토론에서 그렇게 노련미를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네.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반면에 홍준표 후보가 차라리 노련미가 좀 더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역량이 조금 더 있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비쳤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작용을 했다.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TV 토론에서 제대로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결정적인데, 만약에 앞으로의 TV 토론도 이제까지 했던 TV 토론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할 경우에는 추가로 전 지지율 하락이 좀 불가피할 것이고, 예.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아마 보수 표 가운데서 지금 부동층화된 표가 많잖아요. 일부만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제 도로 옮겨갔고, 그 부동표 자체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홍준표 후보도 뭐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홍준표 변수보다는 오히려 그 안철수 변수가 더 크게 더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층 비율이 조선일보 분석으로는 60세 이상의 26.5%, 대구 경북에서는 25.6%,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28.1% 대략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 표가 홍준표 후보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한테로 그래도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기권하는 그 양상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의석수로는 자유한국당이 2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제1야당에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득표하면은 그래도 체면 치레하고 제1야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뭐 흐름이나 세력을 봤을 때 사실 보수의 기본적인 어떤 결집력만 다 긁어 모은다고 할 수 하면은 뭐 40%까지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007년 대선에 그 당시 이제 여당
그 민주당의 좀 뿌리가 되죠. 그 대통합민주신당의 득표율이 25%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동영 후보가요. 예, 아마 그런 정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면 제1야당으로서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보수의 중심이 되는 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거기서 이제 아마 얼마나 그 선을 넘거나 내지는 많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홍준표 후보 자체의 위상과 한국당의 어떤 보수권 내에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25%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박사님 말씀대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상당히 크게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이 과연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의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한 실망감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을 가져줄 것이냐라는 부분 두 가지 숙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 속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당선 가능하다라는 기대가 충분히 있을 때만 모여들 수 있는 저는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이게 빠졌을 때는 상당히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수층의 어떤 25% 득표가 전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예,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석수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300석, 그러니까 90분의 이제 300, 그러니까 300석 가운데서 적어도 한 이제 3분의 1 정도, 뭐 3분의 1까지는 안 됩니다만 그 정도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은 이제 득표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 득표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뭐 그런 악재들이 있었다라고 치고 빠지더라도 한 뭐 10%포인트 정도 우리가 감안해 줘서 한 25% 정도 만약에 확보한다면 굉장히 선전한 것으로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부동층의 대다수가 조금 전 보여드린 지역으로 치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연령으로 봐서는 60대 이상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찍었던 그 층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TV 토론 때도 그랬고 오늘 박지원 그 대표가 회의 끝난 다음에 정리한 것도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의 정체성대로 밀고 나갈 것이다. 지난번 TV 토론 때도 사실 그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기조로 밀고 나간다면 지금 보수 쪽의 민심을 더 표를 추가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늘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당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안보 분야의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 평화 협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대북 압박으로 갈 거냐 이 기조에 하에서 어느 쪽에 좀 가닥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일반 국민들 누구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힘들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방 쪽에서는 어찌 됐건 북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그 한편에서는 또 통일 정책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책을 써야 된다. 그리고 역대 그러니까 지난 이제 10년 보수 정권 하에서처럼 너무 밀어붙이기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국민들이 대강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선에서 사실은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가닥을 지금 정확하게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까지 설명을 제대로 못 해냈고 좀 피해가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박지원 대표 뭐 평양 대사 희망한다 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는 이제 회피해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뭐 평화 협력 쪽에다 우리가 한 6 그리고 뭐 이렇게 대북 압박 한 4 이 정도 비중으로 가겠다라든가 제가 이제 한 일례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이 가름말을 이렇게 잘 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선을 좀 정확하게 이번에 좀 보여주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예. 가름마 잘 타셨습니까? 네, 저는 늘 탑니다. 네. 저도 이 안철수 후보의 아마 이제 이 부분 또 현안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그게 아마 오늘 밤에 이제 TV 토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어떤 입장을 밝힐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일정이 남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5월 황금 연휴 기간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가장 크게 주목할 수 있는 TV 토론은 어쩌면은 오히려 이제 오늘까지가 될 수도 있다는 보여지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신 있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그거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도 그게 100% 동의하는 편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지 않으려고 조심하다 보니까 어떤 입장도 명확하게 발표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햇볕 정책을 계승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놓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층에 대한 어떤 문제들, 현재 안보의 어떤 위중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건과 전제를 달아서도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햇볕 정책은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렇게 단선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자꾸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자신감 없이 보여지고 이 속에서 오히려 지지층들을 좀 제대로 묶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일보 오늘 여론조사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던데요. 그 TV 토론회 뒤에 지지 후보를 철회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TV 토론 뒤 지지 철회 의향에 대해서 후보별로 물어봤는데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37.6%, 유승민 34.4%, 홍준표 21.1, 안철수 18.7, 문재인 16.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 조금 의아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거든요. 지지 철회한 그 데이터가 지난번 조사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TV 토론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두 사람이 가장 잘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일반적인 평가기도 하고, 네. 뭐 일반 유권자 국민들도 비슷하게 좀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약간 이제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지 철회 의향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아마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해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점점 투표일은 다가오고 있고 어느 쪽으로 이제 결정은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낮은 후보에게 뭐 계속 지지를 보내기는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TV 토론을 안철수 후보가 잘하면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금까지 이미 좀 축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의 토론에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그 뭐 자신감, 비전 내지는 통합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떤 흐름들을 좀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마 이번 한 번 토론 가지고 다시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에 다른 어떤 변수는 그 중에서 제일 큰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분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 박사님. 역시 단일화 변수가 마지막 그 남은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3자 그 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 쉽지 않아 보이고 네. 그러니까 2자 단일화 그 가운데서도 역시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그 여부가 그 성사 여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변수로 지금 이제 일단 작용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막판 악재겠죠.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대형 악재가 불거진다면 그건 어떤 후보라도 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아직 어느 쪽으로 그 변수가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북한군 이제 창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뭐 일각에서 일본 쪽에서 나온 게 뭐 27일 날 예를 들어 폭격설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그 어떤 좀 급변 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건 역시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네.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이 정도 기간 남겨두고 그런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대형 악재,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가 터져서 판세를 바꾼 적은 그런 전례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북한 그 관계에서 이런 변수가 예.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예, 그건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첫 번째 단일화 변수, 두 번째는 완전한 돌발성 악재, 세 번째는 남북 관계에서 어떤 급변 사태 가능성. 자, 이 대표님. 네, 저도 뭐 남은 기간에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구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논의만 되었지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온 게 없었는데 과연 정말로 어떤 구도 변화 속에서 새로운 어떤 구도, 뭐 다자구도긴 합니다만 이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자체가 이제 관심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영향력 자체도 아직 확실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굉장히 그 좋은 명분과 어떤 그걸 담아낸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한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일단 이거는 주로 이제 리딩하는 1, 2위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이게 외부의 악재도 있지만 이 내부의 악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큰 실수라든지 아니면 이 발언의 번복이나 어떤 도덕성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말들, 이런 또 주변 캠프 주변이나 당내에서도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마 특히 그 1위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출렁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현안 자체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뭐 돌발 변수로 작용할 변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4일 남은 대선 전국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이상희 대표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